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자, 2023년 군무원 7급입니다. 자, 형법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급 문제는 제가 풀어보니까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소위 말하는 뭐 킬러 문제 이런 건 없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옳은 것을 묻는 문제 중에 지문이 조금 그래도 길이가 좀 있어서 실제 풀 때 시간 안배 잘못하면 시간 때문에 좀 골탕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7급 시험 문제 기준에 했을 때는 뭐 이 정도면 뭐 평이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설 묻는 문제가 두 개 나왔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학설 부분,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 문제,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학설에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뭐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문 묻는 문제는 집행유예 요건 묻는 아주 쉬운 문제가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해서 풀면은 대부분 다 이제 풀리는 문제로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시간 안배를 좀 잘해갖고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 해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사실의 착오 문제죠. A를 주기로 했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사람 맞았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은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B에 대한 과세사의 상습기 합분된다. 맞죠? 방법의 착오이기 때문에 인식한 범죄에 대한 미수,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과시범의 상상적 기합범이 되죠. 자,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죄죠. 살인죄가 됩니다. 그래서 인식한 사실, 발생한 모두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살인 고의가 인정이 되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인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건 그저 주는 문제죠. 자, 추상적 사실 착오 아니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은 뭐 이건 뭐 7급이 아니라 거의 10급 정도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교훈적인 차원에서 부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조문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죠. 사람을 살해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뭐 A든 B든 안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법 규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할 필요 없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인죄 고의가 인정이 되죠.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원인에서 자유로운 결과적 가중법 문제네요. 자, 결과적 가중법의 공통점 어떻습니까? 기본 범죄를 함께 하면 되고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법의 공통점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되죠. 자, 여러 사람이 상해 범위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서 사망 결과였습니다. 발생시켰을 때 다른 사람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사회적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자, 1번 지문에 2번 지문은 같은 거 아닙니까?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1번 지문에 2번 지문은 같은 거예요. 자, 3번 결과적으로 기본 범죄 고의 범위가 되고 맞고, 중한 결과는 과실범인 경우만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현주 권총을 방어 사죄라든지 이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에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그 때문에 이제 틀린 걸로 보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부진정을 X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작위범 같은 경우에 이제 진정 부작위범이 있고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잖아요.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자기범이 되는 거예요. 자기범이 되는데 부진정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부작위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이라는 것은 본래 의미라는 뜻이고 부진정은 약간 다른 개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 약간 다른 의미 이렇게 보셔야 되지, 이거는 부작위범이고 이거 부작위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결과적 가중범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다 결과적 가중범이죠. 다른 고의범하고는 구분되는 겁니다. 자,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었으나 중한 결과에 대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자, 결과적 그러면 미수가 아니라 기본범죄였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해 치사죄, 뭐 상해치사죄는 범죄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사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럼 상해죄면 되는 거죠.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자, A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다음에 범죄 시작하기 전에 용기를 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가 됐다. 이게 바로 원인에 의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죠. 술 마시는 행위를 원인 설정 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신장애 상태의 실행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때 말이죠. 학설이 있죠. 이게 책임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그리고 시행착수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관련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일설이 뭡니까? 일설은 자 과거 전통적인 견해 원인 설정 행위의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고 시행착수 인정하는 견해. 이설은 심신창의 상태에서 뭐 이때 뭐 소위 뭐 반무의식 상태 인정해 가지고 말이죠. 시행착수 그다음에 책임의 근거 찾는 견해가 있고 그다음에 시행착수는 심장의 상태의 실행에 이 시행착수 찾지만 시행착수 인정하지만 자 원인 설정 행위가 심신장애 상태 실행과 불가분적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그러니까 범죄 행위는 이때 이루어지고 책임의 근거는 여기서 찾는다 해가지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 이 삼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학설 묻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인에서 자율행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시행착수 시기를 음주시로 보는 견해. 요거로 보면 돼요. 이거 요 학설. 그러니까 음주시에 시행착수 인정하는 견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 아니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이론이죠. 관철하기 위한. 자,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견해는 요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요 견해에 대한 비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 자, 범죄는 이때 이루어지고 책임의 근거를 여기서 찾는다 해가지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에서 동시존재 원칙을 관찰할 수 없다는 어떤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학설에 대한 단점을 이해하기를 이 학설에 대한 단점을 지금 갖다 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관찰하기 위한 이론이 되는 거죠. 이거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보는 견해 요거죠. 삼설에 의한 견해는 자 원인 설정해야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성에서 그러니까 요거 원인 설정 행위가 심상태 실행행위와 불가분적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3번 지문 맞습니다. 자 4번 지문 자 가번성의 근거를 원인 설정에 찾는 견해 이게 바로 2번 지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죠. 가벌성의 근거를 여기서 찾는 견해 이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가히 만약에 뭐 집 앞에 돌아간 경우에도 살인죄 미수범이 성립한다. 그렇죠. 시행착수 이때 인정하니까 나중에 실제로 뭐 심장의 상태 실행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바로 미수범이 인정이 돼버린 거죠. 착수가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자, 요걸 지금 지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은 지금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엄밀하게 따지면 4번 지문은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지문상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설정에 찾는 견해할 때 자, 출제의원은 요학설을 전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학설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지문을 만드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삼설 있잖아요. 삼설. 불가분적 연관성에서 이 책임의 근거를 찾는 요 견해도요. 책임의 근거는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요학설을 보게 되면 시행착수시기는 이때 착수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4번 지문 같은 경우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게 좀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 있다 보니까 2번 지문이 지금 명확하게 틀린 지문인데요.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출제원은 이제 이걸 전제로 지금 냈지만 이 삼설도 엄밀하게 말하면 원인 설정 행위 시에 책임의 근거를 찾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지문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답이 이제 2번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번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4번 지문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알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3번 지문이 만약에 마지막에 찍어가지고 틀린 사람이 있다면 그럼 뭐 이의제기 한번 해볼 가능성은 있죠. 자, 중지범은 범죄 시행에 착수한 이후에 자의로 범행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고요. 시행착수 이전, 그러니까 예비 단계에서 중지범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지범은 어디까지나 시행착수 이후의 개념이다라는 거. 자, 범행이 발각할 때 그것이 두려웠다? 그럼 자의성 부정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자의성이 부정이 돼요. 그래서 중지미수 인정될 수 없습니다. 중지미수 될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죠. 자, 실행미수의 경우는 시행착수한 행위를 중지하는 부작위만으로 중지미수 될 수 없고요. 적극적으로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되죠. 착수미수는 그냥 관두면 되고 실행미수는 적극적인 어떤 방지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경우에 중지행위에 관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공범의 범행을 이건 공범관계 중지미수 문제죠. 그래서 공범관계 중지미수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관두면 안 되죠. 다른 사망행위까지 다 중지시켜야만 됩니다. 자기만 관둔다 해가지고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맞는 질문이고요.
자, 집행유예. 자, 벌금에 성공할 경우는 집행유예 할 수 없다. 아니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 가능하다는 조문이 있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쉽습니다. 앞부분 좀 쉬운데 뒤가 좀 어렵더라고요. 자, 형을 병과할 경우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 가능하죠. 맞습니다. 이 병과할 경우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병과할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그 중에 1년은 집행유예하고 2년은 뭐 실형 선고하고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병과할 때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유예기간 시기는 집행유예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해야 되고요. 임의의 기간 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유예기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집행유예하는 경우에 보관차를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문이죠. 조문이고 실제로 이제 명하거나 되겠지만 사회봉사 수임에 동시에 명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죠. 자, 그런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폭행죄요. 자, 폭행죄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행사죠. 그리고 음양도, 청각기관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 되면은 폭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때 손발 물건을 휘두르는 경우 접촉하지 않았다도 폭행이 가능하죠. 반드시 접촉할 필요는 없다. 직접적인 유형행사만 있으면 됩니다. 자, 범행 현장에서 범행의 상황을 의도 아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경우에 소지한 경우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한 경우에만 특수폭행이 아니죠. 특수폭행의 경우에 우리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범죄와 관련해서 휴대하기만 하면 돼요. 상대방이 인식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하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동차 운전해서 사람 들이받는 이런 것도 특수폭행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법익으로서 업무죠. 그래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의 기초가 되는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부한 이건 아니죠. 행정행위 이런 게 적부할 필요는 없다. 사회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면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반드시 행정행위가 유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장마차 같은 이런 거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 음식점 영업 허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생활을 유지하잖아요. 그 만약에 뭐 두들 부수고 하면 그 뭐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업무방해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됩니다. 결과 아니죠. 이거 위헌범이에요. 초상기 위헌범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공무는 업무방해죄 안 되죠. 자, 이 보면 공무원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위력을 가해서 공무생활을 방해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죄 성립한다? 아니죠. 자, 업무방해죄 업무는 사무에 한정됩니다. 사무에 한정돼요. 그래서 폭행 협박이 아닌 위력 정도 사용했을 때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는 사무에 한정된다는 내용. 자, 포털 사이트 통계 집계 시스템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서요. 이거 집계 반영이 됐죠. 통계에 반영이 된 경우 요거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이때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현실적으로 장애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 하면은 요 통계에 반영된 거 있죠. 통계에 반영된 걸 가지고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순위의 변동이 안 됐잖아요. 순위의 변동 안 된 거는 자, 위험성만으로 족하다.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필요 없다. 여기에 포섭시키는 겁니다. 위험성은 발생했기 때문에 검색 순위는 변동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의 반영된 걸 가지고 장애가 발생했다. 업무방해 현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포섭해서 범죄 성립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기죄는 상대방의 현실적 전손의 요건으로 하지 않죠. 자, 요한 다음 바로 틀렸네요. 자, 우리가 기착처취입니다. 기착처취. 현실적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고요. 자, 사기죄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자, 누가 착오에 빠져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대표기관.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가 착오에 빠져야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실무 담당자가 착오에 빠지면 안 되고요. 대표자가 착오에 빠지면 그게 사기가 가능해요. 자, 처분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자, 처분의사 있어야 되죠. 처분의사 있어야 됩니다.
피기망자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맞아요. 의사 무의장이나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처분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해야 되려면 처분 의사가 있어야 된다. 다만 이 처분 의사의 내용으로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죠. 결과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다. 하지만 처분 의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카드 발급 시에는 변제할 의사 능력이 있었지만 추후에 카드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얻게 되었음에도 여기 이제 결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도저히 갚을 생각이 없이 만약 카드를 마구 걸게 되면은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립한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뭐 빚이 수천만 원 막 5천만 원 빚이 있는데 그 중에 3천만 원 갚고 2천만 원 못 갚았는데 그 상황에서 막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 막 쇼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직무유기죄요. 일단 직무지평에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되어 있죠. 직무 수행하면은 직무유기죄 안 됩니다. 성립한다는 게 틀렸어요. 일단 직무 수행하면 좀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건 직무유기죄 성립하지 않아요. 직무유기죄 되려면은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때려치거나 뭐 퇴근해버리거나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했다면 직무유기죄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직무 수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홀히 직무를 수행했죠. 하지만 직무 수행은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고 1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이 서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맞고 이건 틀렸고.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이게 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장의 뭐 무단 이탈, 직무 의식적인 포기와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방임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그 같은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돌려줘 버린 경우에 증거인멸죄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우리가 부작위범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범의 불법에 부작위의 불법이 흡수돼 버린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범으로서 증거인멸죄 성립해버리면 직무유기 요소는 그 속에 흡수되고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방위 관련해서요. 이거 서로 싸우는 겁니다. 폭행한 다음에 자를 피하려고 하자 도망가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계단에서 또 뭐 붙잡으면서 밑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실랑이 하다가 때린 거죠.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해당하지 않는다.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니까 틀린 겁니다. 않는다고 봐야 돼요. 않는다. 싸움에서 정당방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때는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움에서 정당방위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싸움을 중단한 경우, 싸움을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공격해오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먹으로 싸우다 갑자기 총을 든다든지 예상할 수 없는 수사를 쓴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정당방위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관상 격투인 경우, 외관상 싸우지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경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대3으로 싸우고 있는데 1이 뭐 여자고 3이 뭐 남자 여자 포함해서 3명이다. 그러면 이게 말이 싸움이지 이건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경우잖아요. 이때는 정당방위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단순히 뭐 둘이서 이렇게 실랑이 벌이는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은 A가 자신이 소유하는 밤나무 단지에서 밤을 부대에 주워 담다가, 이건 이제 정당방위에 대한 상당성 요건을 검토해 줘야 되잖아요. 밤 훔치는 데 대해서 때려갖고 사람을 막 상해를 입혀버렸단 말이에요. 절취행위를 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상당성을 결례해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옛날 우리 그 못 먹던 시절에 보면은 절도범이 더 불쌍한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못 먹어가지고 뭐 쌀이나 밤 이런 거 훔치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 누가 훔칩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진짜 뭐 먹을 게 없어갖고 말이죠. 밤 훔치는 사람 이런 걸 가지고 뭐 때려갖고 상해 입혔다 이러면은 상당성을 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방위 인정 안 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어요. 경찰관 AB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피의사실의 요지 등 고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생각으로 이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란다 원칙은 사전에 고지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위협한 공무집행이 되어버립니다. 위협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다고 할 때는 정당방위 돼버리죠. 다 정당방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정당방위 해당하지만 손가락을 물어 상해 입히는 행위는 뭐 정당방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게 틀린 거예요. 위협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도 안 됩니다.
자, 경찰관이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권총을 발포하여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집행에 자,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자연법적 자기방위 원칙에 따른 정당화 인정될 수 없다? 아니고 경찰관의 어떤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서도요, 위협한 공무집행이라면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막 총 쏘려고 하면은요, 정당화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서나 이야기지만. 자, 유사강간죄는요,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시작되어야 신체작소가 아니고요. 자, 이런 행위가 있으면 거의 기수에 달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강간죄 같은 경우 신체작소식이 언제입니까? 폭행협박이죠. 폭행협박이 실제로 뭐 성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죠. 폭행협박이 있으면 바로 신체작소 인정돼. 유사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강간도 폭행협박 시에 신체작소 인정되는 거예요. 자, 알코올의 최면 진정작용을 해서 수면에 빠지는 이 의식상실 상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알코올 블랙아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블랙아웃.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 상태 빠진 걸 말합니다. 기절한 거. 단순히 기억만 이렇게 오락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 정도는 패싱아웃이, 블랙아웃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패싱아웃이 있고요. 블랙아웃이 있거든요. 패싱아웃, 블랙아웃.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자, 패싱아웃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절한 경우, 완전히 뻗어갖고 말죠. 이거는 완전히 그 심상 상태 빠진 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억이 완전히 상실돼 가지고 전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자, 우리가 준강간이라든지 준강제추행 이야기할 때 심신상실만 준강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한급울릉 상태도 있어요. 한급울릉 상태. 이 블랙아웃 상태가 심신상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급울릉 상태 정도는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간에 중강제추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최면 진정작용에서 수면에 빠지는 거예요. 자,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알코올이 기억행사 실패를 이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는 자를 가늠하면 중간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기억 상실 상태만 가지고는 요걸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한급울릉 상태에 해당이 돼야 중간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블랙아웃 상태는 심신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는 중간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패싱아웃이라면 바로 중간간 성립, 블랙아웃이라면 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만 상실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 한급울릉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급울릉 상태에 이르르면은 중간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중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이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는 자를 가늠하게 되면, 자, 요 정도 가지고는 완전히 한급울릉 상태로 보지는 어렵다는 겁니다. 완전 한급울릉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간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이 가늠행위보다 선행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인과관계는 있어야 되죠. 이건 뭐 쉬운 내용이고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패싱아웃과 구분하셔야 돼요. 자, 2번 질문은 패싱아웃은 중간간이 바로 돼버리는 거고,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바로 중간이 되는 건 아니다. 한급울릉 상태에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갑이 노래 연습장에서 직장 동료 을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뭐 만지고 뭐, 이거는 간주시행 가능하죠. 강제성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 쉬운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직장 동료를 갖다가 뭐 이렇게 성추행한 그런 경우로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1번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았다면 사상계에 비춰볼 때, 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고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뇌물죄가 안 됩니다. 직무에서 인정된다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직무화성 없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관계 서로 사귀는 관계인데 여성이 공무원인데 뭐 생일날 선물도 못 해줍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뇌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친분관계 교분에 의해서 뭐 선물을 주고받는 이 정도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추석날 우리가 선물을 뭐 아니면 해외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선물을 좀 이렇게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뭐 과자 같은 게 좀 선물로 사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끼리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덕 의사 실현으로서 이제 받는 사람은 영덕 의사가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저기 보면 직접 수수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는 것은 변론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와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삼성그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고, 자, 최순실 있다고 했을 때 최순실 딸이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말을 삼성에서 이렇게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타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딸이 말을 타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판시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수수해가지고 뇌물 수수에 공동 정황이 있는 사람 사이에 서로 누가 뭐 말을 타고 다닐 것이냐 자기들끼리 이제 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말이 이쪽으로 제공 안 된다 하더라도 수뢰죄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뇌물죄에서 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접 수수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건 네가 사용해라 합의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뇌물을 수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수뢰 후 부정처사죄 할 때, 자, 뇌물을 받은 다음에 부정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부정한 행위 있고 난 다음에 뇌물을 받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포괄해서 수뢰 후 부정처사 성립합니다. 그래서 뇌물수 등을 행위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틀렸어요. 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수뢰 후 부정처사죄 할 때 수뢰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도중에 여기 부정한 행위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부정이 있다. 그러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뭐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공무원 갑이 비공무원 을과 공동으로 뇌물수한 경우 이게 바로 그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아닙니까? 수뢰죄 공동범 됐잖아요. 수뢰 공동범. 그래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했는데 뇌물의 성질상 을이 이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고 갑이 금품이나 이익에 규모나 정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 갑은 그 금품이나 이익에 관해서 뇌물죄 공동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니까 말을 말이죠. 여기 뭐 이쪽에 말 제공해가지고 최순실 딸이 타고 다녔다 하더라도 수뢰죄 공동관계 성립한다는 거죠. 갑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 이제 좀 몇 년 됐죠. 이제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판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최신 판례였습니다만 좀 조금 이제 흘렀습니다. 시간이. 자, 방송국마다 갑이 강수 PD죠. PD 갑이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이거 주거침입죄 관련해서 최신 판례 나온 거잖아요. 대부분 다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영상 녹화 장비를 숨겼지만 요 통상적인 출입 방법 이게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갈 때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주거침입죄 안 되죠. 자, 갑에게 주거침입죄 성립한다니까 틀린 겁니다. 들어가는 행위태양을 놓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 근데 속으로는 뭔가 이렇게 뭐 녹화 장비 같은 거 몰래 숨기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모습이 사실상 주거 병원을 해야 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럼 주거침입죄 안 됩니다. 자, 갑이 연인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통상적인 진입 방법에 따라서 을의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을이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했는데 이 TV에 갑이 을 몰래 CCTV 카메라 이런 건 몰래 뭐 부착해 놨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허락받고 들어갔으니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성립한다면 틀렸습니다.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취지로 보시면 돼요. 들어갈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공동거주자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어떤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 들어가게 되면 그게 부재 중인 사람의 의사에 반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주집죄 안 되죠. 옛날에는 주집 성립한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걸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보면 자, 을의 뒤를 계속해 따라가서 뭐 아파트 비밀번호 입력해 가지고 같이 따라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때는 주집 성립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거 같은 경우 외부인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범죄 목적 들어가게 되면 이 주식 성립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 이 아파트는 자, 보세요. 아파트는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외부는 못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못 들어했는데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식 성립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상가 건물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길 가다 보면 빌딩 같은데 상가 건물도 있고 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장소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주거침입죄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주거침입죄 부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장소라면 주거침입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거침입죄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기록 위적 변작죄.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는데요. 자, 전자협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스템에 관한 권한 없이, 전자정보 처리 사무를 방해하기 위한, 방해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사전자기록 변작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 아니고, 자, 목적이 인정되려면 사무 처리를 방해할 목적은 이게 지금 입력한다 해서 무조건 목적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좀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 처리를 방해할 목적, 사무 처리를 거리칠 목적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자, 허위의 내용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했다 해서 무조건 목적도 다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서 실제 사무 처리를 방해할 목적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전자기록도 투매체 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 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요, 다른 사실을 뭔가 증명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지 독립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회사에서 말이죠. 회사에서 어떤 뭐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게 뭐 전자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를 들어서 대표기관이 있다. 대표기관 했을 때 대표기관이 자기가 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남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이 내용에 있는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전자 정보를 갖다가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때 이제 위작 변작죄,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가 가능하냐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가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자정보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판례에서 그 좀 부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지금 틀린 지문을 만들어놔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돼요. 그러니까 여기 회사잖아요.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되려면 타인의 전자기록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표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스템 운영 주체는 회사입니까? 대표기관입니까? 회사가 운영 주체죠. 그러니까 대표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타인의 전자정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보의 생성 처리, 자, 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은 법인의 임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대표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바꿔버리면 이 범죄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번 지문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전자기록 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이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위조가 동일하게 생긴다.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판례예요. 자, 위작이라고 할 때는요. 자, 아까 제가 이 사람이 작성 권한자라 그랬죠. 작성 권한자가 원래 권한을 남용해서 작성하면 원래 문서죄는 위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서 위조죄 할 때는 명의 모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 위조는 명의 모형을 말합니다. 문서 위조는. 근데 여기 위작을 할 때는 여기는 위조 플러스 허위 작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허위 작성까지. 그러니까 위작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조뿐만 아니라 명의 모형뿐만 아니라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해서 허위의 내용의 전자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도 요 위작 개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위작이 위조하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판례예요. 사실 이제 3번, 4번 지문을 묻고자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어요. 출제자의 의도였고, 근데 사실 뭐 틀린 지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요건 부차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틀린 지문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결문을 좀 읽어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 3번, 4번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3번에서 답을 고르면 뭐 정확하게 이렇게 답이 골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갑은 X토지의 소유권 지분 일부를 소유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어 사용했습니다. 자, 이게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을 때 토지에 대한 재물 손괴죄가 되느냐?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안 된다는 게 판례. 실제로 이 효용을 완전히 침해한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사실관계를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거. 자, 이런 내용들은 그 문장만 외울 게 아니라 이런 사안에서 우리 판례가 재물 손괴죄를 부정했다라고 그 사실관계를 좀 기억을 해둬야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최신 판례죠. 자, 이거는 이제 과거에 좀 전형적으로 있던 판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꼭 무슨 망치로 두들겨 부셔야만 손괴죄가 되냐, 그거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만드는 것도 재물 손괴가 가능하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자성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재물 손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자, 갑은 자동문, 자동문을 갖다가 수동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자동문으로서 기능을 훼손한 거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인정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죠. 개. 우리가 반려견은 우리 형법상 재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어떤 개를 죽여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물손괴죄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뭐 동물 학대죄 특별법도 적용이 됩니다만, 저도 형법상의 범죄를 봤을 때는 그 재물손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6번 문제. 자, 이것도 예상 문제였죠. 형법 1조 2항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동기설을 폐지를 하고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신법 우선 원칙 적용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종전에 이 법 규정에 대해서 법 개정이 말이죠.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건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볍게 바뀌면은 신법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변경된 판례가 되겠습니다. 1조 2항 해석하는 문제. 이건 출제될 거라고 다 예상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이 변경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형법 조문만 변경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 위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위임받은 행정규칙 이런 것이 변경이 된 경우에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안 된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 이건 이제 한시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의 한시법인데, 한시법이 유효기간이 경과됐을 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그대로 처벌이 됩니다. 맞죠? 자, 이것도 과거에는 동기설을 취하고 있다가 이제 판례 변경된 겁니다. 이거 아마 다 예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하게 행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말이죠. 행위 당시 행시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둘 수 있죠. 이것도 많이 취재했던 판례, 옛날 판례 기준으로도 많이 취재했던 판례입니다. 이거 이제 부칙을 통해서 행위 당시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허용되는 거다. 원칙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17번 문제. 법률이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때까지 신고해라 라고 했다면 자기 의무를 부여한 거잖아요.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이 되는 거죠.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 자, 부진정부작위범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 진정부작위범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방해죄가 자기범은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 성립하려면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이 있어야 되죠. 자기에 의한 범죄와 형법적으로 동가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요구된다는 거죠.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요구되고, 부작위는 살인죄도 마찬가지죠. 살인죄 마찬가지로 자,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되죠. 요구되지 않는다니까 틀렸습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렸네요.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필요하다. 자기에 의한 범죄와 형법적으로 동가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의 부작위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부작위 결합했다. 부작위는 공동의무 성립한다고요? 안 되죠. 부작위면 공동의무 성립하려면 공통의무 공통이행. 자, 공통적으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만 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때는 부작위면 공동의무 성립하지 않아요. 자, 부작위면 공동의무 되려면 공통적으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부작위면 공동점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카 저수지 익사 사건이죠. 자, 위험한 제방을 먼저 걷게 한 경우에 살인 예비 단계 행위가 되고, 실제 아이가 물에 빠져가 살려주세요 할 때 말이죠. 이때 구조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는 살인죄가 되죠. 근데 여기서 자, 익사한 경우에 자, 갑이 자, 제방 쪽으로 걷도록 하는 순간에는 아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시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거 살인 예비 단계입니다. 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시행 착수가 언제냐 하면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 정대,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정대됐을 때 그때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정대됐을 때 그때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거지. 제방을 걷게 하는 정도까지는 이건 아직 살인 예비 단계로 봐야 돼요. 자,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자, 발각되면 체포 면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흉기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거는 준강도할 목적의 예비죠. 자, 준강도할 목적의 예비는 강도 예비가 될 수가 없죠. 자, 이게 특수절도 같은 경우에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준강도할 목적의 예비는 강도 예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죠. 제가 맞는 내용이고, 자, 까불이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에 범행에 사용할 이런 장비를 휴대하고
시카를 승용차에 싣고 차량을 운전해서 범행대에서 물색하러 다녔다. 이 강도예비죄 성립하는 거죠. 누구 돈을 틀 것인가 충분히 이제 준비행위 다 했기 때문에 강도예비죄 성립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딱 특정 A의 돈을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이런 행위가 전부 예비 단계 행위로 봅니다. 자, 각각이 여러 차례 걸쳐서 총을 훔쳐 은행이나 현금 수송 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라는 이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지는 않았단 말 나오죠. 여기 키워드예요.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이 돼야 음모죄가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단순히 범죄 대화만 나눈 경우, 의견만 나눈 경우 가지고는 음모죄가 안 되고요. 그래서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만 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틀린 질문입니다. 자, 형법이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시행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하는 법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처벌 못 하잖아요. 처벌 못하죠. 자, 이런 경우에 범죄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각 측의 예비죄 규정을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재무적 원칙에 부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비죄는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죄에 대해서 예비죄는 독립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부에 시행 착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죄는 독립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죄나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그 판례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독립된 어떤 형법각 측의 예비죄 구성요건을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화투를 이용해서 사기 도박으로 재물 편취하기로 한다 할 때는요, 사기죄만 성립하죠. 정상적인 도박을 좀 했다 하더라도요, 도박죄 안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도박죄 성립한다면 틀리죠. 도박죄 당하는 게 아니고 사기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자,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 그러면 우리가 도박 장소 등 개설죄가 있죠. 도박 개장죄랑 있단 말이죠. 도박 개장죄. 도박 장소 등 개설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박 개장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도박죄는 별개 범죄예요. 도박도 하고 도박 장소 개설됐다면 별개 범죄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포괄해서 도박 개장죄만 성립한다? 아니고요. 별도 범죄가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자, 도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연성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 능력이 성패기로 영향을 미치는 때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바둑이라든지 골프 같은 것도 핸디캡을 둘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다 도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시오라이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요거는 위험성 조항사유로 봅니다. 위험성 조항사유로 대해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죠. 근데 이제 판례 입장을 봤을 때는 위험성 조항사유로 봄이 타당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범과 신분요.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주거침입 강간죄는 일단 주거침입을 해야 이제 성폭력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범할 수 있는 신분범위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이걸 꼭 신분범이냐라는 이 개념 가지고 학자들이 좀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일종의 신분범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판례 입장이 이제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주거침입을 범한 사람이 강간하면 주거침입 강간죄, 주거침입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을 했다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체류한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자, 신분관계론에서 성립될 범죄.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체류한 자 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구성적 신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업무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업무성을 판단했을 때는 업무상 배임죄가 있고 단순 배임죄가 있으니까 이 업무는 가감적 신분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업무는 가감적 신분이 되고 그 다음에 신분관계론에서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면 어떻게 돼요? 신분범으로 가중처벌되죠. 자, 이 비신분범의 법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 모해 위정 교사 사건에 대해서 모해 목적을 가진 사람이 모해 목적 없는 사람을 교사해서 위정을 하게 했을 때 교사한 사람은 모해 위정 교사로 처벌되죠. 그러니까 신분범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3, 3조 단서는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처벌하라는 그런 조항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자, 의사, 갑이 의료인 아닌 을에게 의료인이라 하도록 교상. 이거는 불구성적 신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피교사자가 범죄가 되잖아요. 의료법 위반죄가 되니까
의사가 이게 가담하게 되면 의료보호 위반죄, 교사무 제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자신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교사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보호 위반을 하게 한다. 그러면 교사도 가능하고 공동조문도 가능하고 다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럼 21번. 자,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게 비트코인을 갖다 잘못 송금한 경우죠. 이거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배임죄 됩니까? 안 된다는 게 판례죠. 자,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아요. 우리가 착오 송금의 경우는 돈을 안 돌려주면 횡령죄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임죄로 유추정할 수 없다.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새마을금고 임원갑이 새마을금고 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 정권사로부터 자, 이게 좀 위험한 상품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요. 이때 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요, 손해도 있어야 되고 이익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과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손해는 발생했는데 손해로 인한 이익이 아닐 때는 전산이익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팔면 수수료를 받거든요. 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 배임죄 전산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손해는 뭐 때문에 손해 생긴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니까 손해 생긴 거예요. 주식이 폭락하니까 손해 생긴 거고, 수수료는 뭐예요? 금융상품 팔았으니까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이 주식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그냥 금융상품 팔면 수수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해에 대한 이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임죄가 되려면 손해와 이익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련성이 이제 부정되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전산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제가 이거는 좀 중요한 판례라고 평소에 좀 강조했던 건데 이거 출제가 됐어요. 손해와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자, 신문사 기자 갑이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언론에 하여금 자신이 소속된 신문사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에 자, 배임수혜죄가 안 되죠. 성립한다면 틀립니다. 자, 배임수혜죄 되려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타인의 사무처리자단 말이에요. 타인의 사무처리자인데 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쳐요. 이 배임수혜죄 되죠. 그리고 제3자한테 주라고 한 경우에 제3자에 주라고 한 경우 이때 돈을 이렇게 줘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주는 경우에 이때 배임수혜죄 된단 말이에요. 갑이. 근데 지금 저 판례는 뭐냐 하면 이 타인한테 줘버린 거죠. 이 회사 소속 기자단 말이에요. 신문사 소속 기자단 말이에요. 이 타인의 사무처리할 때 이 타인은 이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렸을 때는 배임수혜죄가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거나 제3자가 받거나 이렇게 할 때는 배임수혜죄 되는데 타인의 사무처리할 때 그 타인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 돈으로 많이 들어가 버렸다 하면은 이때는 배임수혜죄가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X회사 대표이사 갑이 임무에 비하여 X회사로 하여금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 주식 매매 대금이 배임죄 전상 이익 및 손해에 해당한다. 아니고 이건 이제 손해가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정상적인 가격하고 뻥튀기한 가격이 있다면 그 차액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부분이 있죠. 이게 손해가 되는 거지 매매 대금 자체가 손해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변호사 갑이 피의자 A에 대한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정해서 접견 허가를 받아 접견했다. 근데 변호인에 의한 변호 활동이라는 외관만을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형사사건 방어권 행사가 뭐 다른 그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그 변호사 중에 집사 변호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심부름을 막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 대해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부른 게 아니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막 시키기 위해서 변호사 불러가지고 접견을 이용해서 막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느냐는 건데 판례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자,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면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해되거나 현실적으로 고난 데까지 이르러야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봐요. 단순히 그냥 이런 변호 활동을 가장하는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된 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제 구별해야 될 판례가 하나 있는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이용해 가지고요, 뭐 금지 물품을 막 이렇게 교도소 안에 막 그냥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위안공직방 인정한 판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집사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어떤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변호사 만나갖고 접견을 이용한 경우죠. 이 정도 가지고는 위안공직방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지금 성립한다 하니까 지금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중국인 갑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혼인 합의 없이 자, 대한민국 국적 남자와 가정을 했다 이러면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뭐 이렇게 등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여권도 전부 허위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 제시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실제로 이제 혼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한다는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문제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기한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는요, 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단순히 리걸 마인드로 풀기는 조금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나왔던 판례죠. 최근에 나왔던 판례. 그러니까 혼인 이게 서류를 막 조작하는 거잖아요. 혼인하지 않으면서도 혼인한 것처럼 서류 조작해가지고 실제로 뭐 이렇게 출입국 심사 통과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됐다면 자, 위기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지방의회 의원 갑이 자, 이제 선거를 할 때 우리 뭐 누구 몰아주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 합의에 반하는 투표를 하는 의원이 누구이고 어떻게 이를 확인하고 어떠한 만약에 우리가 합의에 위반한 사람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역시 이거 무기명 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해한 것이 다면 이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특정인을 밀어주자라고 합의를 했지만 이거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뭐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 실제로 뭐 그 제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무기명 투표 이 업무를 방해한 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 뒷부분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또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령이 교정시설 녹음 녹화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장비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주거침입죄에서 같이 문제됐던 건데요. 금지 물품을 반입한다 하더라도 자, 이게 지금 몰래 그냥 접견하면서 금지 물품을 몰래 반입하기 위해서 뭐 접견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방지하기 위한 자, 물품을 검사 단속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인정되는 수용자가 아닌 갑이 녹음 녹화 장비를 그동안 몰래 교육시설 내로 반입한 경우에 그동안의 검사 단속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한 것이 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자, 위기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해되거나 현실적으로 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가 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요거 금지물품 수수했다 해가지고 이 검사 단속 업무가 뭐 마비가 된다든지 저지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는 위기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걸 위기한 공무집행방해죄 너무 넓게 인정하면요, 소송사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송사기 이거 다 위기한 공무집행 다 인정돼 버릴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순히 뭐 우리가 질서 위반 행위를 했다, 공무원을 속였다 이런 있다 해서 무조건 다 위기한 공무집행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위기한 공무집행 성립하는 경우는 따로 좀 판례를 통해서 좀 기억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3번 문제 강도죄 관련해서요. 채무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강도 산치 안 되죠. 전상 이익에 대한 강도가 되려면은 피해자로부터 범인 앞으로 사회상 전상이익이 이전되었던 불법 상태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 상속인들이 막 나 채권 다 실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이 강도 살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살인죄만 되는 거죠. 자, 강도가 시체 발견이 불가능한 또는 희심이 곤란하게 하는 의사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살해하고 시체를 그대로 방치했죠. 그럼 사체현익죄 안 됩니다. 사체현익 되려면은 시체를 땅에 묻는다는 다른 얘기가 있어야 돼요. 주의고 그대로 방치한 것만 가지고는 사체현익죄 안 됩니다. 사체유익죄도 안 되고요. 자,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성매매할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성매매로 낚시를 하는 거죠. 너 누구랑 성매매 하겠다 하면서 남자들을 이렇게 몰래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말이죠. 여관방에 들어간 다음에 막 그 돈 뺏어 갈취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불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형법상 전산이익은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이건 안 따지잖아요. 무효든 유효든 안 따집니다. 사회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바로 재산이익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돌려받는 걸 포기시켰다 그러면은 강도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갈도 가능하고 강도도 가능하고 사기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구체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범죄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불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사기, 공갈, 강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강도죄나 중강도죄 구수 요건은 재물탈취와 폭행 협박 사이에 자, 시간적 순수한 전후 차이가 있을 뿐 시적으로 유사성 같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강도 기수미수를 뭘로 판단합니까? 절취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기수미수를 판단한다는 거죠. 자, 수사기관에 특정되지 않은 성명 불상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 무고죄가 안 됩니다. 우리가 허사자, 자, 허사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허무인 무고, 사자 무고, 자기 무고는 무고죄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허무인 무고, 사자 무고, 자기 무고. 허무인 무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뭐 무고한다 해가지고 무고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 신고에서 타인의 무고한 자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출석하거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 신고 허위사실이 있음을 고백하는 경우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자수 특례가 있죠. 위증무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필요적 감면 사유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백자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뭐 고백을 하든 아니면 피의자로서 이렇게 수사기관에 의해서 신문에 의한 고백을 하는 경우에도 다 이 자백자수 특례 규정 적용한다는 겁니다.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게 자백자수 특례에 대한 해석 부분이에요. 자, 피무고자를 본인으로 하여 허위사실 신고하여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고 요구하는 자기무고 범죄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무고를 교사한다고 할 때 교사본문 성립할 수 있어도 자기 스스로는요 정범적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범은 안 됩니다. 무고죄 공동범 하니까 이제 틀린 거예요. 나를 무고하라라고 교사를 하면 교사는 가능해요. 하지만 공동범은 안 된다. 범인 자신은 무고죄의 정범적격이 없습니다. 무고는 타인을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갑이 혀를 형사처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했으나 애초부터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하면 이제 무고죄 성립하는 겁니다.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하는. 나중에 뭐 출석 안 했다. 이거는 뭐 그 후의 문제고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는 성립하는 걸로 봐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반 교통방해죄. 자, 시위를 할 때 자,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재 일탈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반 교통방해 성립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신고한 범위를 일탈해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일탈해버렸다면 일반 교통방해죄 성립하는 걸로 봐야 되고요. 이게 틀린 질문입니다. 일반 교통방해죄는 상태범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이게 계속범입니다. 계속범. 위협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 종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또 공동점으로 가담이 가능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공동이면 안 된다는 게 틀린 거예요. 이미 교통소통이 제외된 상황이라도 위협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또 가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갑이 소유하는 대지 중 일부를 인근소 주민들이 오랜 기간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일반 교통방해죄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교통방해 성립하는 거 봐야 돼요. 일반 교통방해 성립하는 걸로. 평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통로를 이용하겠다면은 그 이용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10여 년 전 자신의 소유 토지에 경운기나 리어카가 다닐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했고 인근이 다 농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말뚝을 받고 철조망 쳐가지고 만약에 이 그 포크레인을 다닐 수 없게 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통행하던 걸 못 다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반 교통방해죄 성립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부분은 조금 쉬웠는데 뒷부분에 가가지고 옳은 것을 묻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 안배를 잘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